자, 우리 주주정회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사실 우리가 뭐 전기차니 배터리니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태양광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지구 환경이라는 거대한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다라는 네. 이런 환경이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보완 등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주변 동향과 현황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 이 탄소 포집, 그러니까 네. 탄소를 그냥 잡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어떤 기술로 이것이 가능하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와 있는지 오늘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여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여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셨나 봐요. 우선 오늘 네. 뭐 원고도 미리 받아봤지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포집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조금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생소한 용어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예, 그 산업 현장에서 굴뚝에 이제 그 연소를 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다 CO2가 나가는데요. 네. 그거를 나가기 전에 일단 인간이 다 기술을 잡아낸다. 이게 포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다 하늘로 다 날려보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잡는다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페이지를 보시면 네.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대기 중에 그 CO2 농도를 미국 하와이의 그 마우나로라에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2023년도에 보면은 3월달에 421 ppm이었습니다. 근데 네. 똑같은 기간에 1년 전을 보면 418 ppm이었거든요. 그 1년에 2 ppm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CCUS 기술 같은 이런 CO2를 포집하는 기술을 전 세계 인류가 상용화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CO2가 계속 방출돼가지고 이게 여기서 측정하는 게 정확해요? 이게 전 세계가 탄소가 균일하게 섞여 있습니까 대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대류에 의해서 그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CO2가 태평양 그래요? 한가운데서 직접 그러면은 어디에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가 아니라 지구 전체적으로 그냥 균일하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 네네. 인도나 미국 같이 이렇게 CO2를 많이 내뿜는 국가에서는 네네.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순환되면서 이제 균일하게 다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그 하와이에서 측정했을 때 그 CO2 수치가 어느 정도 표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올라가는 CO2는 당연히 인간의 활동에 의한 특히나 뭐 여러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탄소로 인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네. 보통 뭐 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연기가 거기 이제 막 그 문구가 써 있거든요. 이거는 뭐 수증기입니다. 뭐 그런 그건 수증기겠지 설마.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포집으로 다 잡아내고 난 나머지가 나가게 된 거가 이제 그런 건가요? 현재로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발전소에 CO2 포집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다 수증기이긴 합니다. 그거는 나가는 수증기고. 거는. 네. 그럼 또 포집하고 또 다른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증기가 네. 그 뜨거운 가스가 나가다가 이제 공기 중에 차갑게 만나가지고 응결돼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수증기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군요. 탄소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CO2는 네. 무색 무치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굴뚝에서 나가는 건 저 CO2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굴뚝에서 현재 포집을 안 하고 그냥 다 방출을 하고 그럼 있는데 CO2랑 수증기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혼합가스가 하얗게 보이는 거는 수증기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저희는 딱 볼 때 야 저 흰 연기 저는 이제 그건 다 깨끗해진 건 줄 알았어요. 다 공해 물질이 아니고 이제는 수증기만 나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CO2가 같이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 하와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네. 네. 이게 매년마다 2 ppm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13년 정도가 지나면 네. 450 ppm이 됩니다. 네. 그럼 450 ppm이 되는 순간 모든 인류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도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13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네, 이걸 가만 놔두면 지금 그렇죠. 이 속도대로. 순간 이 속도로 놔두면 대략 13년 후에 450 ppm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다 공멸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겁니까? 1.5도까지 컨트롤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450 ppm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뭔가의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술 복지적인 어느 정도 OECD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지만 이제 개도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식량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탄소 포집 기술 오늘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뭐 공장에서 그냥 뭐 거름망 하나 둔다고 탄소가 잡히지 않을 거고 네. 뭐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네, 그 CO2를 잡아내는 방법이 네. 액체 흡수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흡착제를 이용하는 방법,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현재 대용량으로 잡아내는 방법은 액상 흡수법이라고 하는데 울산이나 아니면 대산 석유화단지 가보시면 네. 커다란 타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 부분이 대부분 다 흡수탑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대량으로 그 대기 중으로 나가는 굴뚝의 가스를 일단 한 번 더 거치게 해서 그 속에서 CO2를 잡아내는 겁니다. 일종의 액화 같은 그런 그렇죠.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스 쪽에 그 배가스 중에서 배기가스 중에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의 CO2가 섞여 있는데 네. 이거의 90% 이상을 액체로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집 능력이 완벽한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또 나가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완벽하게 다 잡아내는 건 됐는데요.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아, 돈이 많이 드는 그렇죠. 거군요. 아니, 포집에 대한 기술은 현재 지금 다 거의 완벽히 됐는데 이거를 설치하자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네.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 떨어지거나 이거 별로 없고 그냥 많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뭐 개발하면 당연히 돈이 떨어지겠지만 네. 이제 한국같이 그 땅이 좀 좁은 국가일 경우에는 열심히 CO2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땅속 1000m에다 격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격리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또 CCS 포집 기술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네.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은 좀 쉽지가 않죠. 이제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포집을 해서 모은 다음에 이거를 지금 땅에다 묻는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액체화 시켜요? 이제 액체화 시켜가지고 그걸 네.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땅 속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몇만 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그럼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그렇죠. 건가요? CO2는 계속 있으면서 이게 서서히 석회석이라 네. 아니면 돌로마이트 같은 암석으로 바뀝니다. 근데 뭐 그렇군요. 이 대기상에 있는 네. 어쨌든 탄소 뭐 각종 원소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탄소를 막 잡아다가 어딘가에 가둬두는 게 혹시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 CO2를 땅에 묻은 다음에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격리까지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가는 뭐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안전한 땅을 일단 다 찾아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게 땅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뭐 바닥 깊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로 날려보내. 우주로 날려보낸다든지. 우주로 날리는 거는 네. 이제 또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돈이 더 많이 들고요. 네네. 바다에다가 묻는 것 같은 경우는 바다 심해에다가 네. 그냥 분사시켜 버리면 그 바다 누르는 압력 때문에 아. CO2가 가라앉을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그쪽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생태계가 또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 바다가 있으니까. 산성화됩니다. 탄산가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요. 그게 탄산가스예요? 네, 그 콜라 드실 때 나오는 그 CO2입니다. 그럼 그걸로 콜라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방출되는 게 100이면 네. 그걸 어떻게든 다 쓰고 싶어도 최대 10%를 못 넘습니다. 활용을 한다는 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콜라 먹을 때 이게 다 이산화탄소예요? 맞습니다. 아니, 탄산수. 콜라 탄산수만 안 만들어도 CO2 상당히 작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그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미미해요, 그 정도면? 너무 미미해서. 그래서 그거라도 뭐 탄산 음료 쪽에 써야 그래도 CO2 포집을 하려고 업체들이 네. 그거에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투자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CCUS 기술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네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한 페이지에 제가 요약을 한 그림인데요.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장에서 그 CO2가 섞여 나갑니다. 네네. 섞여 나가면은 이 CO2를 오른쪽 그 빨간색 보면 포집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흡수, 흡착, 흡착, 막분리 네. 이 세 가지 기술 중에 유리한 걸 골라가지고 이 CO2만 100%를 뽑아냅니다. 네. 뽑아낸 다음에 이제 얘를 액체를 만들어 갖고 부피를 확 축소시킨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은 탱크로리 차가 지나다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태경화학에서 액화탄산 써 있는 거 그런 거 보실 건데요. 아. 그런 식으로 수송을 합니다. 근데 국토가 큰 국가일 경우에는 파이프로 수송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박이나 아니면은 탱크로리로 이 CO2를 수송을 해서 지하 1000m 또는 800m의 그 땅에다가 이 CO2를 격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원유 증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속에 만약에 원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CO2를 분사해서 그 반사 압력으로 원유를 더 끌어올리는 방법이고요. 그게 EOR이라고 합니다.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염수층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삼다수가 보통 80m 정도에 흐르는 물인데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이제 그 물이 흐르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 CO2를 밀어넣어가지고 탄산수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대염수층이고요. 아. 그다음에 그 예전에 무슨 약수터 중에 그런 초정- 거 있었잖아요. 초정약수. 초정약수 그런 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건 이제 1000m이기 때문에 예. 그거 좀 틀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폐원유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고갈이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CO2를 밀어넣는 방법. 이게 이제 그 가스 뽑아낸 데다가 다시 CO2를 넣어버린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O2 캡처, 트랜스포트, 스토리지 해가지고 CCS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가 이제 CCS가 이제 빨간색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CO2를 대량으로 다 없앨 수 있고 또 땅에 격리를 해야 유엔에서 CO2를 없앴다라고 감축 실적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있습니다. CO2를 그 C랑 산소 그러니까 탄소랑 산소를 좀 분리해 갖고 뭐 써먹을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다이아몬드나 흑이 아니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걸 C로 만들고 오는 뭐 그냥 산소를 내보내거나 혹은 뭐 또 다른 뭘 응용하거나 네. 안 돼요? 그 예전에 물리 시간에 한번 그거 물리나 화학 시간에 그걸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 에너지 준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 탄소의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요. 네. 그거의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게 CO2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C랑 O2를 떨어뜨리려면은 아. 밖에서 강제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더 그 힘들구나. 에너지를 만들 때 또 CO2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국은 CO2를 깨는데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결국 격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CO2는 잘 만들어지고 아까도 깨는 건 힘들고. 잠깐 보여주셨지만 활용 기술이 없지는 않네요. 네, 활용 기술이 있는데 네. 어찌 보면 활용 기술은 감축한다기보다는 그 대기 중으로 CO2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쓰고 보내자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아까 그 탄산 음료처럼 탄산 음료나 아니면 우리나라 예전에 그 LNG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그 수주 받아서 그 선박을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때 CO2 용접을 하거든요. 그 용접용 가스로 CO2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묻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CO2를 안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아까 1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안 만드는 방법이 유일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진짜. 또 어떻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CO2가 없는 그래서 전기차 타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렇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쓰고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6.6%밖에 안 되거든요. 턱없이 자금률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최소한 100%는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100%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탄소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120% 이상 왜냐하면 대낮에는 그 태양광이 더 전기를 많이 생산하니까 네. 그 전기로 그 수전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임시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에 쓰거나 차에 쓰거나 이게 이제 수소 사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CO2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만들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쓰고요. 네네. 네. 우리 옷 입을 때 합성 섬유 이걸 다 그렇죠. 쓰는데 이건 결국은 CO2를 내뿜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여기에 CCS 기술 같은 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그 탄소 중립을 하려면 핵심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생산 기술, 수소. 세 번째가 CCS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전기차를 탄다, 혹은 뭐 풍력 발전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재생에너지의 가장 그래도 현재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모터 이런 거 만들 때도 그 네오디뮴인가요? 뭐 그런 자석들 때문에 그 이제 히토리들 이제 저 추출하려고 중국의 뭐 그 파내는데 엄청난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풍력 발전도 역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염물질이 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3세계 혹은 지금 현재 뭐 좀 덜 개발된 나라들에 다 몰빵으로 밀어넣고 니네들이 다 왜냐면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그렇죠. 거기다 다 하고 우리는 좀 깨끗하게 살란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죠. 그거는 좀 윤리적으로 안 네. 맞긴 하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잔인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중국이랑 지금 뭐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네. 약간 뭐 좀 죄책감이 덜하긴 한데 그래도 뭐 중국 뭐 무슨 저 칠레니 어디 저 말레이시아 이런데 사실은 뭐 히토리가 진짜 우리가 없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을 너무나 극악하게 시키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나라들은 이제 싼 가격이라든지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그 동네 뭐 암발병도 엄청나게 되고 뭐 그런 이제 뉴스들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거 지금은 어찌 보면 다들 이제 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타는 만큼 그 동네에 좀 더 오염이 많이 되는 느낌? 뭐 이게 있다면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몰빵으로 이제 그런 나라들에 다 저 오염 물질은 니네 먹고 다 죽어라고. 그다음에 선진국들은 우리는 이제 깨끗한 공기로 좀 가볼게. 우리 전기차 타고 재생에너지로 가볼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네, 좀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쉐어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제 예전 그 뭐 한국이나 일본도 예전에 이제 좀 못 살던 시대에서 점점 그 지구를 오염시켜가면서 선진국으로 우리도 올라간 많이 거잖아요. 했죠. 예. 사실은 1500년대에는 영국이- 미국, 유럽이 전부 다 오염의 그렇죠. 주범이었었던 예.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막 이랬다고 네. 예. 뭐 그냥 모든 문제 그 원흉으로. 원흉을 전부 다 중국으로 몰아가는 것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리적으로는 맞지는 네. 않으니까. 여튼 오늘 뭐 이제 탄소 포집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네네. 그럼 이제 지금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철강? 네. 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데가 이제 압도적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거기서 탄소를 어떻게 얼마나 잡을 수 있고 그 잡으면 어느 정도의 탄소가 줄어드는 건지 네네. 혹시 좀 뭐 데이터가 네. 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CO2를 많이 내뿜는 업종이 네. 네 개의 업종입니다. 음. 여기 데이터가 빠져 있네요. 네. 그 네 개의 업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발전, 발전, 제철, 제철, 시멘트, 시멘트, 석유화학. 석유화학. 이게 4대 메이저입니다. 네네. 그 CO2를 많이 내뿜는 업체인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봤을 때는 이제 포스코 단일 사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5개 발전사들 연합체입니다. 그다음에가 시멘트, 석유화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발전사라는 게 네. 석탄 발전. 그렇죠. 네. 석탄 발전 쪽으로 네. 하는 거죠. LNG 발전, 석탄 발전 그 화석 에너지를 네. 태워가지고 내뿜어서 이제 그 열로 발전하는 쪽이 이제 발전사들인데요. 근데 이게 결국 그 CCS 기술이 개발이 됐어도 돈의 문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4개 발전소의 네 개의 그 그룹핑이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발전 쪽이 원흉이었거든요. 네. 화석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CCS CO2 캡처 시설을 다 옆에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을 태우는 에너지 쪽으로 발전소에 이 공정을 붙이자니 예를 들면 500메가급 석탄 화력 발전소 하나에 CCS 설비, 포집 설비를 붙이는데 6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수지 타산이 안 6천억이요? 맞는군요. 6천억 원. 아, 1년에 300만 톤을 잡아내는데 6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부지도 발전소가 60%면 그 4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발전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만들면은 오래 쓸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발전소의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는 쓸 수는 있고 돌아는 가는데 지금 트렌드가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없애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없앨 건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붙이나. 6천억. 그럴 바에 차라리 CO2가 안 나오는 발전소를 새로 짓자. 이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은 지금 현재 LNG 발전소 쪽에만 붙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석회석을 캐가지고 걔를 2000도로 가열을 해서 얘를 이제 크링커 만들어 갖고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데 2,000도나 돼요? 네. 그게?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화석 에너지, 네네. 폐기물 태워가지고 거기에 CO2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CO2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외통이죠. CCS 설비를 달아야 되는 음. 못 달면 그냥 거의 폐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제철소. 제철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호주나 이런 데서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예. 그 고로에다가 철광석과 코크스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고열로 가열해가지고 네네네. 선체를 빼냈는데 예. 그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수소 환원 제철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안 써버리고 수소를 만든 걸 갖고 철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면피가 되는 거죠. CO2가 안 나오게 됩니다. 제철소는. 그 코크스의 탄소 그게 이제 수소랑 O2를 빼내는 겁니다. 철광석에. 철광석에서 O2를 빼내는 거죠. 그렇죠. 산소를 빼내야 그게 이제 수소랑 맞으면서 이제 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CO가 들어가서 철광석 속에 있는 산소를 빼가지고 FE로 떨어뜨리면 이게 선철이 되는데 네. 그거를 계속 하면은 결국은 철광석에서 나오는 코크스에서 나오는 CO2 2000도 이상 가열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태울 때 나오는 CO2 네. 섞어 나오니까 제철소가 CO2를 많이 내뿜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수소 환원 이거는 아직 그 용량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이제 제철소들은 대부분 현재 수소 환원 제철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방향은 있고요.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전기로라고 해가지고 전기로 그렇죠. 가열을 네. 해서 네, 고철 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스크랩 녹여서 쓰는 거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로는 그거는 저 철광석이 아니라 그냥 고철만 녹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고철만 녹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철광석에서 저 철을 선별하는 거는 해당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수소 환원 제철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결국은 제철소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렌드가 그 수소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린 수소를 갖고 와야 되는 게 문제고요. 그린 수소 앞에서 수소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네. 거기도 이제 결국은 탄소 감축을 못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하.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 석유화학. 네.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현재 납사 크래커 이쪽 뭐 LG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저쪽에 그 대산 석유화학 단지 쪽에 많이 몰려 있는 NCC 공정 거기에 이제 CO2를 잡아내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고 여기에 대부분 이제 CO2를 대량으로 잡아내려다 보니까 액상 흡수 기술로 이 뒤에 굴뚝 옆에다가 캡처 기술을 붙여가지고 잡아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한국은 결국 CCS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감축을 하려면. 네. 그런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묻을 땅이 없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준비된 자료 화면에도 그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예, 톤당 대략 한 100불에서 150달러 정도가 이 CCS를 다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요. 네. 화면 한번 네. 띄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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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용이 이제 그 톤당 100불에서 150불이 포집해가지고 땅에 묻을 때까지 들어가는 돈인데 네. 이 돈 차이는 결국은 CO2의 농도가 어떠냐 그리고 잡아가지고 땅 어디까지 떨어져 있느냐 요 거리 때문에 이제 이 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가스를 수송하는 기술이나 땅에 묻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시치 기술 때문에 이미 확보된 기술이고 네. 결국 캡처 좋은 포집 기술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전체 75%를 들어가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전 세계가 좋은 포집 기술 개발하려고 국가들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용화가 다 된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당장 CCS 해라 그럼 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땅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땅이 근데 뭐 얼마나 필요하길래 없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아, 우리나라가 네. 지금 CCS로 할당된 게 1년에 1000만 톤 정도거든요. 네. 1000만 톤을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1000만 톤이에요? 네, 1년에 1000만 톤씩. 그렇게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그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1000만 톤? CCS로만 잡을 게 1000만 톤 정도 돼요. 네. 와. 그거를 묻으려면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라는 건가요? 1년에 1000만 톤씩 계속 묻어야 되니까요. 네네. 뭐 완벽한 수소랑 그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계속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10억 톤 정도가 예상 잠재량이 있거든요. 네. 삼면 바다에 그 CO2를 묻을 땅이 약 10억 톤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다에 해저. 바다 밑에 그렇죠. 땅까지. 서해 4억 톤, 남해 1억 톤, 동해 그 나머지 3억 톤 해가지고 그 정도 7억 톤 정도 현재 잠재량이고 최대 10억 톤까지는 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예측만 한 것이고 실제 묻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화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땅이 없으니까 네네. 빌려야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석유를 수출하는 카타르나 아니면은 저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당신들 땅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한국의 CO2 액화 탄산 만든 거를 그쪽에서 수입해오는 그
원유 있잖아요. 네. 서로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새만금 뭐 이런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CO2가 누수되면 큰일 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렇게 그 산유국들하고의 전략 관계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그 가스층 쪽에 비어 있는 데다가 넣어 버리는 방식을 말씀하셨었는데 산유국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묻을 때가 많이 있어요. 현재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이런 그 CO2를 묻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을 갖고 있는 국가는 이미 CCS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작은 사이즈 나라들은 그럼 다들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홋카이도 그 토마코마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 1년에 2만 톤씩을 계속 묻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진의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일본은 더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언제 땅에 지진이 묻어 나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다 새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저 원자력 발전소도 저 대응 못하면서 이거 CO2 잘못해서 또 그래요. 분란을 만들고. 해외에서 이 포집 기술은 우리가 뭐 잘하는 편인가요?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해외랑 동등하거나 뭐 일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가장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현재는 그 미국의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제휴했던 그 기술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두 개 브랜드는 오픈하면 안 되죠. 네. 두 개 회사들이 현재 지금 일본이요? 네. 하셔도 돼요. 일본 뭐 토시바나 네. 아니면 뭐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그 두 개의 업체들이 탄소 포집. 탄소 포집 기술 좋은 거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회사가 좀 뛰어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지금 현대건설이요? CCS 쪽에 제일 큰 천병이고요. 그래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수송하는 거 파이프 그거하고 땅에 묻는 기술 최근에는 이제 분류수소 만드는 포집 기술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 이제 과거에 중동에 많이 가서 맞습니다. 경험을 했었던 거가 네. 노하우가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현대건설이 제일 앞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림산업 DLENC가 이제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두산 같은 경우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은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건설 쪽 회사들이 그러고 건설 있네. 쪽에서 화학 계열사들을 같이 갖고 있었던 데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미래 산업의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네. 엔지니어링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타겟 자체가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멘트 쪽에 팔려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분류수소 쪽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 때 이제 CO2가 1kg 수소를 만들 때 약 10kg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잡아내면 이제 분류수소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CCS 관련 사업이 수익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망이 좀 좋다고 혹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이제 그건 말고 이제 이게 수익성. 단순 수익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정부가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초기에는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 예전에 산성비 생각해 보시면요. 네. 산성비요? 네, SO2가 하늘로 날아가니까 산성비가 문제가 내서 이제 환경부에서 딱 규제를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SO2 잡는 공정을 다 달았잖아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랬어요. 뭐 CO2 그래서 비 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맨날 그게 먹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랬죠.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이제 CO2로 이제 왔다고 보시면 돼요. 탄소 배출하면 지구 온난화 나오니까 이제 배출할 땅을 딱 해버리면 네네. 결국 이제 CCS를 다를 건지 아니면 벌금을 낼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환경 관련된 고민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온난화를 막고 또 글로벌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 포집 기술이 강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또 생각해서 보면은 이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용화나 비즈니스 모델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떤 경로나 좀 부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네, 이거 CCS 쪽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그 키는 땅입니다. 묻을 수 있는 땅이 그게 제일 그렇죠. 키예요. 네. 네네. 땅이 없으면 결국은 기업들이 안 움직일 겁니다. CO2를 포집을 해도 결국은 그거 버티는 것밖에 없거든요. 포집한 CO2를 액화탄산 시장에다 판매를 해서 그 돈 갖고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땅이 열려야 묻을 땅이 열려야 결국은 그게 크게 활성화될 거로. 아니 보고 우리 있습니다. 저 예전에 폐탄광 많잖아요. 누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거는. 네.
뭐 어쨌든 땅은 그렇고 여기 준비된 화면 자료 화면에서도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내용을 딱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네. 쥐어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기업의 그 세미나를 하면서 네. 한국에서 CCS를 할 때, CCUS를 할 때 아마 요 안에 그 비즈니스 모델 다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하나의 네.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네네. 만약에 CO2가 대량 발생되는 이제 그런 업종이다. 그러면 어차피 계속 그 벌금을 내고 버틸 바에는 포집 시설을 과감히 놓자 해가지고 네. CO2를 포집해서 액화탄산까지 만들어 갖고 이걸로 옆에 보시면 직접 이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연간 100만 톤밖에 안 되는데 뭐 500만 톤에서 지금 스마트팜까지 퍼지면 1000만 톤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톤당 대략 한 30만 원 정도의 시세긴 한데 이걸로 계속 판매를 해서 그 돈을 벌고 있다가 한국이 저장처를 만들면은 그때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티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직접 쓰자. 네, 그렇죠. 현재는 뭐 현재 CO2 산업이 네네. 쇼트가 났거든요. 어. 이제 탄산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탄산이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그런 거 혹시 저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나요? 그 예전에 냉장고에 보면 네네. 그 탄산 가스통 해가지고 하던 거가 수입하던 거가 쇼티지 나가지고 이제 지금 안 들어온다고 막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같은 개념인가요? 그 개념은 아니 프레온 그건 가스고요. 아니군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CO2 시장이 네. CO2 시장의 소스가 네네. 지금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석유화학 단지거든요. 대산, 울산, 그다음에 여천 아, 네. 여기 나오는 이제 CO2를 다 잡아가지고 일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네네. 코로나 19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이 죽다 보니까 네네. 그 석유화학 단지에서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그럼 CO2가 덜 나오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는군요. 그렇죠. 쇼트가 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사들이 그 LNG를 많이 수주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CO2 용접을 우선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CO2가 쓰고 싶어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부 그 기업들이 CO2 포집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나 내년 쪽에 아마 크게 포집 공정에 투자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먼저 이제 입도 선매를 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포집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액화탄산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서 팔고 있다가 동해가스전이 2030년도에 이제 오픈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그쪽 한국 그 땅에다가 먼저 그 묻겠다 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탄소 포집하는 기술 자체는 전 세계 뭐 큰 뭐 격차가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비슷비슷해요? 네, 현재는 격차가 해봐야 포집 비용이 50불에서 60불 사이로 왔다. 비용의 갔다 문제지. 네네. 기술은 큰 차이는 없군요. 네. 중국 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중국은 이제 오픈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네. 일단 포집 기술이 거기도 뭐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보다는 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포집 비용이 대략 한 65불, 70불 사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포집 내용이고요. 네. 그 CO2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래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네. CO2 직접 광물화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CO2 전환 쪽이 있는데 광물화 같은 경우는 이 CO2 가스에다가 NaOH나 아니면 CaOH2 같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베이킹 파우더 NaHCO3 요걸 만들어서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박리담회입니다. 이익이 거의 안 나는 시장이고요. 중국이 너무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NaOH나 CaOH2를 그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또 탄소 감축에 대한 효과도 없거든요. 그런 거는 효과를 또 누릴 수 없고. 네, 그래서 직접 광물화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옆에 보시면 CO2 전환이 있는데 이 CO2를 다른 유용한 물질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폐열 또는 수소, 메탄 외부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CO2랑 반응시켜 가지고 그 합성가스라는 그 CO 가스하고 수소가 섞여 있는 가스나 네. 아니면은 개미산 HCOOH라는 그 케미컬을 만들어 가지고 개미산이 뭐예요? 개미의 독특하게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HCOOH라는 그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물질.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CO2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최종 메탄올이나 뭐 올레핀 같은 거 만들어서 쓰는 건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폐열, 수소, 메탄. 결국 이게 남아야지 이걸 쓸 수 있는 건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100%를 넘어야 이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하려고 전기 만드는 거 자체가 또 CO2를 또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짜로 만들어야 그 전기로 이 CO2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가 어딘가는 또 원자력 발전소 엄청 짓는다는 얘기가 계획 같은 게 뭐 나온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게? 네.
아무래도 CCS를 붙이기에는 돈이 네.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0메가급 하나에 6천억 원 정도.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더 들여갖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인이 선진국에 안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 갑자기 뭐 몇십 개인가를 뭐 발표했다고 그래갖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긴 하니까 물론 이제 신재생을 통해서도 전기는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안정적인 전기 밑으로 깔고 쭉 가야 되는 그 전기는 아마 원자력 쪽으로 많이 지금 미국이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네. 원자력 에너지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좀 넣자 그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폐연료봉을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린 또 그래서, 땅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폐연료봉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깔아도 신재생 에너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린 또 안 돼요? 네.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를 수입해 오는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이런 그 캐리어가 있어요. 수소 H2가 너무 작으니까 네. 이걸 NH3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만든 거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수소 변환시켜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 블루 암모니아라고 많이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메인이 석탄을 팔거나 아니면 뭐 원유를 팔는 이런 걸로 먹고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CO2를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 국가에.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암모니아를 주는 겁니다. 아, 미리 같이. 다 만들어서 아, 네네네. CO2를 빼가지고요. 호주에서 이미 그 CO2가 없는 그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네. 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식물들한테 뭐 비료 만들거나 이런 건 안 되나? CO2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네. 아까 제가 이제 450 ppm 되면은 이제 인류 공멸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먼저 이제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벌하고 나비가 네. 이미 다 죽거든요. 아, 네네네네. 뜨겁기 때문에 기후가. 아. 그러면 사람이 먹는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식량의 70% 이상이 수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분을 해주는 애들이 다 없어지기 수분이라는 게 이제 꽃가루 서로 그렇죠. 섞어주는 거. 암술투술 섞어주는 네, 애가 네.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다 죽어버리면 결국 식량난이 터져가지고 굶어 죽고 결국 없으면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CO2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CO2를 아예 그 갇힌 그 식물 농장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한 1000 ppm 정도로 만들어주면 식물이 더 빨리 자랍니다. 아. 스마트팜 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농사를 직접 짓는 방식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증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지금같이 재래식으로 땅에다 짓는 게 아니라 다 공장식으로 그렇겠죠. 대량 몇 층씩 뭐 이렇게 생산하면서. 쌓아갖고 거기에 이제 CO2를 불어넣는 거죠. CO2 계속. 포집된 CO2를 여기다 풀어놓고. 그렇죠.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한 10% 정도는 그쪽으로 써야 될 겁니다. 우린 뭐 일단 땅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스마트팜 하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음.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파프리카 보시면 육질이 되게 두껍잖아요. 네. 그게 다 스마트팜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도요? 네. 그렇군요. 벌써? 부산에서 이미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 다 이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다 CO2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다 두껍게 만들어서 증산하는 겁니다. 그걸 일부러 두껍게라는 거는 왜? 육질이 좋아야 품질이 좋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그 옛날 왜 네. 그 보통 예전에는 피망이라고 많이 피망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네. 피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한 얇아요. 되게 얇거든요. 잘 부서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나온 파프리카 보면 진짜 엄청 두꺼워요. 막 두껍고. 무처럼 씹어 먹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조작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스마트팜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그 예전에 그 화학 시간에 르샤트리의 원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르샤트리의 원리라는 르샤트리에. 말이 있는데요. 네. 광합성을 하려면 CO2, 물, 빛 그리고 연록체가 있어야 네, 그렇죠. 옆에 글루코스라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왼쪽에 CO2가 증가돼 버리면 반응이 이쪽으로 더 정반응으로 가거든요. 그겁니다. CO2를 대기 중에 400 ppm밖에 없으면 그냥 원 상태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여기 1000 ppm이 들어가 버리면 그걸 빨리 없애려고 더 빨리빨리 글루코스를 만들면은 육질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발육도 더 그렇죠. 빨라지고 속도도 이렇게 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으로 CO2를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인구가 또 농촌에 노령 인구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힘이 없어갖고 농사를 못 짓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거를 다 스마트팜 시켜가지고 국가에서 대량으로 어떻게 보면 그 CO2도 없애면서 네네네. 동시에 식량까지 생산하는 이런 것도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에 해당되는 작물들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가요? 지금 뭐 파프리카를 설명해 주셨지만은 네. 좀 고부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농업진흥청에서 모든 작물을 다 테스트를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파프리카, 고추, 참외, 딸기 이런 것들은 참외, 딸기. 상당히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네. 여러 번 이거를 좀 짧게 만들어서 네. 작황을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딸기. 그러니까 농가로 봤을 때도 수익이 1.3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CO2 구매비, 그러니까 스마트팜 만드는 데 들어간 돈 하는데 이제 작황이 2번이 나오니까 금액이 더 많이 이익이 더 나는 거죠.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딸기나 참외 가격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막 공급이 많아지면 근데 이제 고구마 같은 건 안 되겠지 뭐. 땅에다 뭐 그런 거는 좀 이제 힘들고 고구마 같은 건 좀 안 될 것 같고. 재밌네요. 네. 자, 하여튼 이 탄소를 포집하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포집해서 어떻게 묻어야 되고 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또 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인지까지가 우리 산업계도 엄청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끊임없이 아마 좀 찾아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설마 13년 후에 땡 끝 이 상황은 안 오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말을 좀 안 듣거든요. 왜냐면 다 같이 사는 지구촌인데 네. 우리는 더 내뿜을 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전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다 죽으니까 다 같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러시아는 약간 좀 고의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잘 생각해 보면 뭐 나중에 뭐 50년, 100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당장만 보면 지구 온도 상승하잖아요. 네네. 러시아는 활용할 땅이 훨씬 넓어져. 지금 이제 동토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약간 따뜻해지는 게 자기네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즐기는 것 같아 러시아는. 네, 그럴 스웨즈 수도 운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웨즈 운하 대신에 이제 북극으로 네.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럼 더 좋고. 지금 부터 그 온난화가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북반구나 이쪽은 조금 더 살기 좋아지는 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위쪽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지구 전체의 문제니까. 네, 하여튼 이것도 국제 기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각 나라들을 잘 설득 좀 하길. 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잘 설득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여일 연구원과 함께 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뭐 자세한 내용들 산업까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